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이제 연준의 피보팅이 일어나서 뭔가 시장의 유동성들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시장이 조금 더 우려감에 휩싸여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리고 SEC가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중요한 이 가상자산들은 나름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상자산이 또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29% 하락을 했고 반면에 다우지수는 0.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을 보시면요. 지금 빅테크들이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마존은 4% 이상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 구글도 거의 뭐 4%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이 빅테크들이 AI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어제는 좀 세게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미국의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원인은 캐나다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뉴욕 증시는요. 연준이 다시 긴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에 약세 압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이요. 호주와 그리고 캐나다가 연이어서 예상 밖으로 기준금리 동결한 후에 다시 재인상 모드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에요. BOC가요,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이제 4.5에서 4.75 수준으로 25bp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무려 지난 2001년 이후로 23년 만에 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BOC가요, 사실은 주요 7개국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1월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연속으로 동결 모드로 돌아섰는데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 보니까 이 상승률이 정책 목표치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빨리 금리 인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캐나다가 인상을 하기 바로 전날에 호주 중앙은행도요, 이제 금리를 3.85에서 4.1로 25bp 또 올렸습니다. 자, 호주도요, 2012년 이후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동일하게 3월과 4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다시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요, 인플레이션이 길어질수록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빨리 금리를 인상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호주와 캐나다가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니까 미국도 아마도 같은 수순을 따를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왔죠. 그래서 이 단기 금리의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좀 크게 치솟았다가 지금 약간 지금은 진정세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33.8%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어제요, 동결에 거의 80%가 가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하락을 하고 이제 반대로 이게 상승을 많이 한 거죠. 자, 그런데 연준은요,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이만큼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건데 지금 여기 이 지점까지 거의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지점을 터치하고 내려갔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최근으로 봤을 때는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그리고 2000년 초반 이 닷컴 버블 때 정도로 지금 최근에는 집계가 되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걸 보면은 지금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그 부분을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발표된 미국의 무역 수지도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달을 갖다가 크게 마이너스가 상회하는 모습들, 이게 증가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23%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측치보다는 좀 양호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전달에 대비했을 때는 무역 적자의 폭이 굉장히 많이 커진 거고요. 이거는 또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요, 2분기 국내 총생산에서도 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뉴욕 증시의 랠리의 흐름들이요, 빅테크를 위주로 이루어졌죠. 이 대형주들이 AI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미국의 중소형주들을 모아놓은 러셀 지수가 계속 오르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러셀 2000 지수는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러셀 3000 지수가 있고 2000 지수가 있는데, 3000 지수에서도 오히려 작은 것들, 더 작은 주식들이 2000개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경기에 엄청나게 예민한 주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경기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갖고 있지만 완만하게 양호하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좀 단기간에 돌아오기는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선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또 유동성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타결되면서 미국 정부가, 이 재무부가 하루 만에 3,590억 달러, 한화로 거의 466조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 재무부가 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무려 3,590억 달러를 조달한 거죠. 채권 발행으로 이렇게 달러를 조달한다는 건요, 유동성을 더 축소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요, 모든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단기간으로는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별 주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요. 지금 SEC 소송 때문에 코인베이스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었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캐시우드가 이걸 저가에 매수를 하면서요, 코인베이스가 어제 한 3%에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호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올해 지금 한 해 동안에 87%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는요, 어제 이제 그 전전날 이렇게 하락한 거를 그저께 이제 대부분 이제 반환을 했는데, 다시 좀 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구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인데요.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2.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코인들을 보시면요, 지금 SEC의 공격을 받은 코인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하루 동안에 7.6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EC가 증권이라고 규정한 코인들, 카르다노나 아니면은 솔라나, 그리고 여기 보면 파일코인,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같은 이런 코인들이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 방어를 잘 하면서 이제 48% 선에 다시 안착을 했고, 지금 현재 좀 횡보 구간으로 이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3계단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중립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CVD 차트는 오늘은 뭐 특별하게 강조드릴 만한 부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매수벽은 25K에서 가장 더 뚜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매도벽은 여기 30K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이 매도벽은 뭐 큰 폭의 변화는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CVD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가장 큰 고래는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흐름들을 주도했던 세 번째로 큰 빨간색 고래와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거의 비슷한 구간에 지금 매물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녹색 고래와 지금 주황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을 했었는데 다시 역시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고래들이 지금 매물을 던져내고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더 지켜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요, 지금 중요한 구간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세 가지 구간을 주의해야 된다,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 그 가격대에 좀 변화들이 있어서 다시 차트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세 가지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단기 보유자들의 이 비용 손익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된 실현 가격이 있고, 그리고 200주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요, 지금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세 개가 이제 차례대로 만약에 뚫리고 내려가게 되면은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지금 이 구간들이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방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그래도 안심을 하고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자, 보시면은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어떤 비용 부분들, 손익 분기와 관련된 구간은요, 26.3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된 실현 가격은 이제 롱텀 홀더들과 숏텀 홀더, 장기 단기 보유자들 모두의 어떤 평균 단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25.3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200주 이동 평균선은 26.4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요, 딱 여기와 여기 사이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해서 또 가격이 어디로 가게 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제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자금이 얼마나 유출되고 유입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다 SEC로부터 제소를 당했지만 어떤 자금의 유출은 크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자, 온체인상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지금 실현 손실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1억 1200만 달러 그리고 6400만 달러가 이틀 동안에 유출이 된 모습들을 보이는데, 지금까지 큰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죠. 그런데 과거에 테라 루나 사태가 뭐 일어났던 그 구간들과 그리고 뭐 FTX 사태가 일어났던 구간들에서는 훨씬 더 많은 유출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EC가 사실상의 전쟁 선포를 했음에도 가격이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이제 높았던 3.16 빌리언 달러였을 그 당시와 비교하면은 거의 뭐 95%, 96% 정도의 이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한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빠졌다가 하루 사이에 말아 올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 자체가 많이 평소보다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매물들을 던져냈죠. 패닉셀을 했지만 그거를 딥바이스,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평소에 이 정도 구간에서의 어떤 유동성이 지금 이만큼 커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어떤 이 고래들의 어떤 스탠스들도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펀딩 피와 그리고 이더리움 펀딩 피가요, 지금 계속해서 플러스 영역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롱 포지션 트레이더들이 숏 포지션 트레이더들의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강세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기사를 하나 내보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5일에 5% 넘게 하락을 했고 6일에 5% 이상 반등을 했었죠. 근데 지난 2년간 이 비트코인이 5차례 최소 5% 하락 후에 24시간 뒤 또 동일한 수준으로 말아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30일에 걸쳐서 평균 거의 11%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 과거의 어떤 데이터 통계치를 가지고 환산을 한 건데, 어쨌든 이번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좀 단기적으로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트적인 관점들을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켓이 우패드의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뭐 큰 관점에서 지금까지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만큼 지금 SEC가 굉장히 강력하게 공세를 펼쳤음에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6월 6일 날 25.2K까지도 내려갔는데, 이 이동평균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드렸던 이 구간에서 치열하게 매수 매도 공방이 일어났는데, 매수세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해서 다시 반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매도세는요, 계속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2만 달러까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세론자들은요, 지금 25.2K를 지금 올라섰고 이 채널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저항 구간들을 계속해서 뚫어내고 완전히 이제 상승을 해야지만이 지금 조정 단계를 마무리하고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31K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인데요. 자, 많은 분석가들이요, SEC의 제소는 사실은 예견되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뭐 인식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시기의 문제였는데, 이 SEC가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제 기습적인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석을 해요. SEC의 행동이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암호화폐 채택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누누이 늘 강조드렸던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의 어떤 명확화가 지금 수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SEC는 여전히 증권법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규제의 방향성이 마련되지 않으면요, 이제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제가 명확해지면요,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EC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SEC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지금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들,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운영과 관련된 기업들이요. 지금 SEC가 잘못된 행보를 해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빈후드의 최고 법률 책임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요. 지금까지 본인들은 계속해서 SEC에 뭔가 어떤 등록을 위한 노력을 했고 본인들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수년, 수개월에 걸쳐서 해왔는데 SEC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갑자기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EC는 본인들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한다라는 프레임이 이제 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지금 게리 겐슬러를 공격을 하고 있죠. 블록체인 협회의 CEO가요. 게리 겐슬러는 명백하게 틀렸고 이거는 법원이 증명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계속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리플이 물러서지 않고 소송을 벌이면서 지금 나름의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리플이 굉장히 잘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전한 것도 있지만 SEC가 그만큼 처음부터 논리가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좀 무능했었다라는 어떤 증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대선 전국이 다가오고 있고 대선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SEC가 계속해서 이렇게 칼춤을 출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요, 자신들은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코인런의 위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SEC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스테이킹 사업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포기할 계획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가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와는 케이스가 다르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고객 자금 유형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답이 나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요, 북미 거래소이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보다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규제들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 있을 여지가 훨씬 더 적었죠. 거기다 코인베이스는 상장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코인베이스를 이제 제소한 거는요, SEC의 좀 나름의 무리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겐슬러가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공격을 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과거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게리 겐슬러가 지금 샘 뱅크먼 프라이드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을 여전히 받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MIT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암호화폐를 옹호하던 발언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알고랜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증권이라고 지금 다시 번복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신뢰성에도 많은 좀 어떤 의구심들을 받고 있는데 이제 외신이 이런 보도도 내보냈습니다. 겐슬러가 지금 2019년에 바이낸스의 고문직 오퍼를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이제 받고 나서 일본에서 두 사람이 직접 좌우 창펑과 게리 겐슬러가 만나서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 창펑이 겐슬러의 MIT 강의 중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전혀 물러설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또 속보가 전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토큰을요, 코인베이스는 전혀 상장 폐지할 계획이 없고 지금까지 고객이나 은행 파트너를 잃을 위험도 없고 그리고 운영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법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또 대차 대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SEC와 적극적으로 전면전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30차례 이상 미팅을 했는데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방향성이요, 지금 SEC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수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던짐으로 해서 SEC가 얻는 것이 많을지 잃는 것이 많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 SEC와 거래소의 제소 이 전쟁은요,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명확한 이제 규제 방안들과 방향성이 마련이 되어야지 이것이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요, 지금 미국 외의 나라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장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는 이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도요, 미국 외 국가로 지금 사업을 이전을 하고 있다, 다수 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SEC의 제소가
그냥 혼자 게리 겐슬러 혼자만의 선택이었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 배후에는 뭔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과 그리고 어떤 정부의 행정부의 어떤 방향성이 반영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 자넷 옐런이 지금 SEC의 거래소 제소를 본인은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들, 그리고 이 사건들이요, 굉장히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놀라운 탄력성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또 회복을 했고,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중요한 또 방어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가까운 미래의 잠재적 상승은요, 미국의 규제 환경이 보다 명확해질 때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이 비트코인의 어떤 채택들, 그 채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유입이 돼야 되고 이 기관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이 규제 방향성이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가상자산 기업들이 의회에다가 이제 어떤 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SEC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담판을 지어야 되는 문제고 이 법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이슈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이게 어느 순간 더 구체화되면서 또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